마지막 달이니까 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고요.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와 또 그래도 좀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태양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붙여놨냐면 우리가 이제 태양의 흑점이 여러분 여기 이제 과학, 지구학, 그다음에 뭐 천체 물리학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흑점이 한 11년 평균 한 11년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주기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경제학자 제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사이비 경제학자 아니고요.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학에 상당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뛰어난 경제학자입니다. 한계 효용 이론이라고 지금도 쓰이는 엄청난 경제 이론들을 만들어낸 분인데 이분이 무슨 주장을 하셨냐면 영국의 경제 위기가 1700년부터 1850년까지 150년 동안 한 15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태양 흑점이 엄청 줄어들었을 때 일어났다. 이런 태양 흑점설을 발표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지금 들으면. 근데 제가 그럼 태양 흑점설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 태양 흑점설을 지금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제번스의 주장이 당시에 정말 이 영국의 가장 메이저 저널에 실릴 만큼 큰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그 이유가 진짜로 영국의 위기가 10년에서 한 11년 주기로 그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셨죠? 10년 위기설, 10년 주기설. 예, 위기가 10년마다 반복된다. 이 말이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1700년부터 1850년까지도 반복이 됐고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2020년, 21년에 많은 분들이 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경제 활동이 주기를 갖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잘못하면 실물 경제라든가 아니면 또 자산 시장이 이렇게 주기를 갖고 움직일 때마다 자칫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제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네 그러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이거보다 나쁠 수는 없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까지 평균 한 2.5에서 3%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진파처럼 그래서 경제 위기를 지진파에 비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마치 지진파나 주파수처럼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오히려 3%였던 적은 별로 없고요. 5%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그리면 종 모양이 돼서 평균 근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제 변수들은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평한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언덕이에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평평한 느낌에 그래서 극단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이나 극단적인 5, 6% 성장률 이런 성장률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처럼 미국의 S&P 지수가 70%가 오르는 해도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국의 주가 상승률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10%를 상승해 왔는데 오를 땐 70%, 떨어지면 3, 40%. 이렇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만약에 두드려 맞았을 때 아까 태양 흑점설 같은 것처럼 무려 1700년부터 시작된 이 주기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폴 크루먼 이분이 지금까지 이 주류경제학을 상하탑에서 한 사람들은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도 사이클이 없다라고 무시하거나 사이클 따윈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야 드디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사이클에 관심을 진짜로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데 항상 상하탑에서는 그게 뭐야 있어도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는 그 사이클에 지배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폴 크루먼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새들 있잖아요. 새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늪지나 이런 데 가보면 습지 이런 데 가보면 새들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군무를 추는데 재밌는 건 저 많은 새들이 절대 부딪히지 않으면서
정말 무용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새들은 옆에 있는 새들만 봐가면서 그냥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화,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요. 새들끼리 부딪히지도 않아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레이 달리오가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이 위기가 한 10년마다 반복되고 평균 10년이라는 거지, 물론 어떤 때는 한 7년에서 한 좀 길면 한 12년까지 있었죠. 근데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돈다는 걸 레이 달리오가 설명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지 펀드의 제왕,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를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올해는 2위로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장사를 잘 못해서 줄었지만, 오죽하면 별명이 헤지 펀드의 제왕이라 실물 경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 정말 경제 성장률과 동시에 주가 상승률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자산 가격과 주가가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 시절, 그리고 버블의 자기 강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버블의 자기 강화 단계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옆에 있는 철수 아빠가 집을 샀는데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8억 원이 됐대.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우리도 8억 원 좀 비싸지만 집 사자. 이게 셀프 리인포스먼트, 그래서 자기 강화 단계입니다. 버블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자기 강화 단계를 통해서 점점 커집니다. 이 심리가 지배하는 거죠. 요즘에 코인이 값이 오르는 건 진짜 완전히 그거잖아요. 옆에 있는 2030 세대가 코인 투자했는데 오늘도 기사가 어젠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코인 투자했는데 빌딩을 샀다.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뒤따라 들어가는데, 버블은 그래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버블이 나쁜 거냐? 자산 가격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버블을 결코 싫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버블이 있어야 경제 성장률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버블이라는 단계가 대체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버블이 꺼진다, 좀 있으면 버블이 무너진다니까 라고 말하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한 2, 3년 정도 떠들어야 그때 버블이 무너져서, 골디락스와 버블의 자기 강화 단계가 보통 유지되는 기간이 7년에서 8년까지 유지되기도 하고요. 이번 2010년대 호황은 무려 11년을 유지했습니다. 엄청난 기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호황이고, 이번 21년까지 계속해서 11년이 넘는 엄청난 버블의 자기 강화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대체로 버블이 붕괴될 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17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버블은 붕괴되어 왔습니다. 연착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붕괴가 되면 항상 딜레버리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불황과 함께 부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골디락스로 가면서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 달리오가 강조했던 이 부의 순환 과정인데, 문제는 이번에 버블의 자기 강화 단계가 무너질 때, 버블이 붕괴될 때 연준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처럼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연준 혼자서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아틀라스 연준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여러분,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족의 신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벤져스에 비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연준은 어벤져스급은 맞아요. 근데 어벤져스 영화 보면 저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은 인간적 약점이 엄청나잖아요. 실수도 엄청나게 저지르고. 그래서 저는 연준이 티탄족에 나오는 그런 아틀라스 같은 완벽한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준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준이 언제까지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아틀라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22년에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작년에 무려 70%가 넘게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힘은 전부 다 연준이 어벤져스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지금 이 도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부채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부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43%에서 한 45%에 이르게 되면 저 회색 기둥이 뭐냐?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저 회색 기둥이 3번 있었어요. 최근에 언제 있었냐? 1990년대 90년쯤에 있었고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딜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부채가 줄어들면서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줄어서 어디까지 줄었냐? 39까지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또 이 위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빚을 져서 투자하고 투자하니까 빚이 늘어나서 2000년대 초반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45%까지 갔죠. 근데 그때 회색 기둥이 또 발생해요. 그때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여러분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나서요. 다시 나스닥 지수가 원래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죠? 최근에 거의 엄청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닷컴 버블 때 전 세계 주가가 대폭락을 했고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세요.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5로 찍은 다음에 다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게 바로 딜레버리징이에요. 저 딜레버리징을 거친 다음에 골디락스 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빚져서 투자하고 이게 바로 골디락스를 거쳐서 바로 버블 단계를 거치는 건데 자, 이번에 2008년 글로벌 금리 위기 가장 최근의 위기죠. 그때 바로 회색지대도 가장 국수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고요. 그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45가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때는 어떻게 됐느냐? 저 부채 비율이 46까지 이르렀을 때 부채 위기가 왔는데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 저 부채 비율이 49%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PT 자료에 보시면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자, 원래 부채 사이클이 끝나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서 버블 붕괴가 오면 딜레버리징 즉 부채 비율이 줄어든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이게 야구 경기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워낙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야구 경기의 경제를 비유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처럼 저도 야구에 비유해서 지금 상황이 정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새 경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연장 10회 그리고 21년에 연장 11회 그리고 이제 연장전 12회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부채 사이클이 새로 시작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된 거 이제 12월이 됐죠. 근데 11월부터 미국의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내년 초까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테이퍼링이에요. 미국의 연준은요, 이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매달 하고 있었어요. 매달 얼마를 하고 있었냐면 1,200억 달러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다가 계속 양적 완화로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방에 양적 완화를 갖다가 하던 걸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주가를 나타낸 건데 S&P 500 지수인데요. 자, 저 이번에는 이 회색 기둥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할 때고요. 하얀 데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양적 완화 몇 년에 있었다? 2008년. 그 전에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실려 있지 않았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양적 완화를 인류 최초로 도입한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초반에 도입을 했고 요걸 버냉키가 빌려온 게 2008년이고요. 자, 미국 최초의 양적 완화. 지금 2008년 걸 보고 계신데 자, S&P 500 지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은 주가가 쭉쭉쭉 올라요. 그런데 버냉키 의장이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중단해서 하얀 부분 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때 72% 주가가 올랐는데 양적 완화 중단하자마자 S&P 지수가 1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실물 경제까지 막 비상이 걸리니까 이제 버냉키가 깨달은 거예요. 양적 완화 한꺼번에 중단하면 난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3차 양적 완화, 저게 2014년까지 계속됐는데 양적 완화가 총 2008년부터 14년까지 한 6년 정도 지속을 했거든요. 근데 2014년에 양적 완화를 그만둘 때 어떤 걸 도입했냐? 테이퍼링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양적 완화 한꺼번에 중단하면 갑자기 경제가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천천히 줄여나가야겠다. 그래서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의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2014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 테이퍼링이 이번 2021년 11월 달에 두 번째 테이퍼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미국의 주가도 올랐고 미국의 실물 경제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랑 미국 증시는 잘 나가는데 이머징 마켓,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나 아니면 뭐 중국도 이머징 마켓이고요. 이런 이머징 마켓의 경제는 악화되고 주가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에스컬레이터에 비유를 해요. 뭐냐면 양쪽 안으로 돈을 푸는 동안은 전 세계 경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주가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하나를 중단하거나 또는 테이퍼링을 하거나 긴축 경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던 브라질도 또는 멕시코도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쭉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이나 못 나가는 기업이나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내년 여름부터 아마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방식이든 긴축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에스컬레이터가 반대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는 나라, 가만히 있는 기업들은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테이퍼링 시의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모습이고요. 2014년에 실제로 미국의 속도,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들은 주가 하락, 경기 침체 이런 고통을 겪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주가 흐름인데 미국은 주가가 그 뒤로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도 계속 주가가 올랐는데 한국은 그 뒤로 박스권에 빠졌고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도 악화돼서 수출 지표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게 테이퍼링 이후 미국 경제가 긴축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 수출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준의 태도 그리고 연준이 막지 못할 변수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도표를 2019년부터 이 그림을 썼습니다. 강연할 때. 그래서 일부러 2019년 유일하게 제가 이것만 겹칩니다. 2019년에 강연하고. 왜 이걸 그대로 갖고 왔냐면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경제 위기는 꼭 바이러스와 같아요. 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연준은 마치 백신을 맞은 그런 것처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위기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라는 건 다시는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위기는 10년마다 평균 한 10년마다 반복돼 왔느냐? 위기가 바이러스처럼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끊임없이 뭐 델타라든가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면역 체계를 만들면 자꾸만 그걸 공격하는 것처럼 저는 경제 위기를 바이러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기는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걸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위기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면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형태로 왔을 때 그때 우리 경제를 진짜로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되는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22년에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 인상 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여러분, 금리 인상하고 금리 상승은 다른 거예요. 가끔 경제 전문가라고 나온 분 중에서 인상과 상승을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금리 인상은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고 금리 상승은 그냥 시중의 금리가 오를 때 금리 상승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연준이 금리를 적당히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는 정상금리가 2.5%였거든요. 연리 2.5%. 근데 연리 2.5까지 올리게 되면 폴 튜저 존스라고 이 사람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S&P 500 지수가 35%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저렇게 2.5까지 올리느냐 말 것이냐, 빠르게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어요. 미국 경제도 지금 회복 속도가 그렇게 좋긴 하지만 정말 금리를 올렸을 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웬만해선 굉장히 천천히 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를 것 같은 요인들을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을 30년 정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 1980년대 중반에 끝났고요.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겪어왔거든요. 여러분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혹시 컴퓨터 살 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올해 컴퓨터를 사면 성능도 좀 떨어지고 좀 비싸지만 이 컴퓨터를 한 2, 3년 뒤에 사면 가격이 한 20% 떨어지거나 성능이 한 20% 상승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고민하게 될 거예요. 지갑을 열까 말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겪었던 디플레이션 경제인데 이제는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을 한 6대 4 정도로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6 정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조기에 막아낼 확률을 한 4 정도 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 그쪽을 보자면 제일 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옛날 영어를 써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땐 총통화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광의 통화라고 합니다. M2 광의 통화 이게 주로 은행 예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금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의 위기 때는 미국의 광의의 통화 M2가 2.4%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번에 똑같이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제가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의 광의의 통화가 26%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원래 미국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다 써요. 정말 소비의 나라거든요. 저축률이 7%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돈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올해는 어떻게 했냐? 작년하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니까 이걸 집에다 쌓아놓고 아니면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코로나19가 풀리면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은행의 예금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때랑 똑같은 현상이냐면 1914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에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3배로 찍었어요. 돈을 막 찍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돈 찍었는데 그때도 돈을 3배로 찍었는데 1917년까지 독일 사람들이 돈을 썼느냐? 못 썼습니다. 왜 못 썼어요? 전쟁이 한창이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금고에 넣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1917년에 전쟁이 끝나니까 이 돈을 갖고 너도 나도 돈을 쓰러 나온 겁니다. 근데 일단 전쟁 때문에 공장 시설이 다 파괴돼 있으니까 물건은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쫙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다가 영국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갚아라. 근데 독일의 마르크화로 갚으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파운드화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금으로 갚아라. 가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가끔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이 전쟁 배상금을 갚으라 그러니까 독일이 돈을 찍어서 갚느라고 물가가 올랐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바보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마르크화로 전쟁 배상금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나 금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야 되잖아요. 외화를 벌려니까 마르크화를 평가 절하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에 영향을 미쳤지만 돈을 찍은 게 전쟁 배상금을 갚으려고 돈을 찍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지금 아이들이 돈 뭉치를 갖고 지금 블록 쌓기를 하고 있죠. 부럽지 않습니까? 돈 갖고 저렇게 좀 저도 저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작값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돈을 태우는 게 쌌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벽지 대신 돈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였냐? 달걀 하나에 800억 마르크, 그 다음에 소고기 1kg에 1조 마르크가 훨씬 넘었어요. 자, 저 시절이 왜 왔냐? 바로
사람들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돈을 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쓸어 나왔기 때문인데, 코로나19가 22년에 만약에 리빙 위드 코로나, 즉 위드 코로나로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쓸어 나오면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최근에 호텔들 있잖아요. 제가 사는 곳에 호텔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 주변에. 그 호텔들이 전부 다 오피스텔로 개조했습니다. 호텔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음식점들도 제 이 사는 곳 주변이 꽤 번화가라서 음식점이 많거든요. 저희 집 주변이. 근데 세 집 중에 하나가 텅 비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도 다 망했어요. 여행사들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전자제품 참 많이 샀는데 여행 정말 가고 싶고 음식점도 가고 싶고 서비스업에 목말라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한 해에 5조 달러를 제조업 제품을 사고 9조 달러를 서비스업에 쓰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게 서비스업에 돈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돈 들고 서비스업에 돈을 쓰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이 치명률이 낮아서 오히려 코로나 증식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오미크론의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돼서 아니면 이제 걸리는 거 신경 안 쓰는 리빙 위드 코로나가 와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돈 쓰러 나오겠죠? 근데 세상에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망한 상태다. 그럼 가격이 치솟아 오르겠죠. 그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월하고 버냉키의 다른 점인데, 버냉키는 걱정이 돼서 양적 완화를 시시때때로 중단했었는데 파월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돈 쓴 게 차이가 나냐면, 양적 완화를 할 때 버냉키 의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은 6년 동안 3조 달러를 양적 완화에 썼습니다. 근데 파월은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썼고요. 3개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쪽은 6년 동안 쓴 돈을 3조 동안 뿌렸어요. 그 뒤로도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끊임없이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월이 푼 돈이 4.5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푼 돈의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요. 여기다가 바이든이 인프라 법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서 지금 이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경계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서 참 앞으로 이게 얼마나, 저도 참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여기 학생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셰일 혁명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캐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컨벤셔널 오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판에는 유전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오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같은 것도 개발이 많이 되면서 유가 하락에 큰 도움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국유지에서 새로운 셰일가스나 이런 걸 개발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셰일 오일이나 셰일가스를 개발할 때 메탄이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환경을 너무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지를 시켰더니 유전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최근에 유가가 폭등하는데 원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친환경 차를 만들지 않다가 요번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니켈을 베이스로 한 배터리라든가 이렇게 리튬이라든가 지금까지 쓰지 않던 금속, 많이 쓰지 않던 금속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을 한 겁니다. 자, 유가는 왜 폭등을 했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유전 개발을 금지했던 건 풀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친환경으로 다 간다니까 유전이나 탄광을 개발한 다음에 문제는 이게 5년쯤 뒤에는 못 팔아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다 전기차로 바뀌고 그러면 지금 운송수단 아니면 석유를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석유를 점점 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석유는 오직 운송수단인데 자동차마저 만약에 석유가 아닌 전기차로 대체가 되면 유전을 새로 개발했을 때 이걸 못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의 새로운 신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앞으로 신재생으로 가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신재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험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지 않던 히토류나 아니면 비철금속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게 전기차 가격에도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을 자꾸만 일으키고 있고요. 이렇게 유전이나 석탄, 새로운 탄광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단기적으로, 물론 5년이나 10년쯤 뒤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그때 되면 문제가 사라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와 석탄 가격을 올리면서 2021년에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구를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재생을 쓰잖아요. 근데 지구를 벌써 너무 많이 파괴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중국의 수력발전소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북해에 있는, 유럽에 있는 풍력발전소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만 보고 가보진 못했는데 진짜 장관인 게 북해 그 바다에 쫙 수평선에 저렇게 풍력발전소가 잔뜩 있고요. 이 풍력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15%가 이제 풍력으로 벌써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 굉장히 늦었어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원전도 안 짓고 대부분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요.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올해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 달 동안 북해의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어요. 이 북해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칼레 해전, 이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 이 무적함대를 물리친 게 영국의 해군이었냐? 영국의 해군이 일종의 열받게 만들긴 했지만 아르마다를 침몰시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대밖에 침몰 못 시켰어요. 아르마다를 진짜 침몰시킨 건 누구였냐? 무적함대.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 정말 적이 없어서 무적함대라 불렀던 이 무적함대를 물리친 게 바로 북해의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사시사철 바람이 부는 곳인데 여기에 9월 달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자, 그리고 중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비가 오면 폭우, 비가 안 오면 가뭄. 그러다 보니 수력 발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석탄 에너지 난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최근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왜 오기 시작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무연탄 대신 유연탄을 쓰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연탄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연탄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 유연탄마저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중국도 아까 미국하고 똑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석탄 개발을 다 중단시키거나 새로운 탄광 개발 이제 못해요. 거의 중국에서. 그리고 생산하던 것도 거의 중단시켰습니다. 왜? 친환경으로 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석탄을 더 이상 떼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친환경의 두 번째 딜레마이자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원인인 이상기후가 부른 전력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벌써 망쳐서 이게 악순환이 한번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굉장히 컸었고 이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었고요. 2020년 가을에 물가를 올리는데 큰 원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자료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PT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린 다음에 최신 자료가 나왔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 도표를 그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이제 한 5%대였어요. 근데 지금 최신 자료가 지난달 11월 달 자료가 나왔는데 10월 달 자료가 나왔는데 10월 달 자료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6%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31년 만에 최고치, 미국에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중국도 제가 10.7%까지 갖고 나왔는데 11월 달 자료가 드디어 발표됐죠. 13%가 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중국은 중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물가 오르는 게 지금까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분이 연임된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는데 사실 오미크론보다 지금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건 파월 의장이 물가가 심상치 않다, 물가부터 잡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금리 인상하면 이게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느냐?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1년 이자가 1%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금할 때 이 1%밖에 안 되네. 에이 차라리 주식을 사지.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은행 이자가 2%가 돼요. 연리 2%가. 그러면 은행 예금도 좀 매력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예금을 선호하고 이런 어떤 위험 자산에서 조금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자산 시장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실물 경제도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장을 짓는데 설비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2%일 때는 좀 돈 좀 쉽게 불려서 돈값이 싸다고 부르거든요. 돈값이 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돈값이 싸면 얼마든지 더 설비 투자를 늘리겠지만 대출 이자가 4%로 늘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부담될 거고 한 8%가 됐다. 그럼 정말 공장 짓는 때 고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올리겠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자꾸만 물가를 잡겠다, 물가랑 싸우겠다고 하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석학들도 완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경제학자들이 정말 반반 나눠서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 폴 크루만이 아주 대표적인데 이분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돈 더 풀어도 된다. 아주 대표적으로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고요. 또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레리 서머스라고, 로렌스 서머스, 정식으로는 애칭으로 레리 서머스라고도 하죠. 로렌스 서머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고위 관료까지 지냈었고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신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된다. 내년에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말 제가 아는 석학들이 서로 싸우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가 지나서 한 여름 정도가 됐을 때 그때까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그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게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난해 여러분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유를 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작년에 3월 달,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를 갔었는데 제가 기름을 사면 미국 시장에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 기름을 사면 마이너스 유가였어요. 돈을 얹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물 가격인데 선물을 사서 현물을 인도받아서 그 기름을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을 거꾸로 자,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원유 좀 가져가세요. 라고 했던 게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저효과라 그래서 낮았던 물가가 높아지는 거 기저효과. 워낙 낮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면 기저효과라 그러는데요. 올해 물가가 오른 건 지난해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물가가 오르면 내년에 2분기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건 기저효과가 아닌데? 그럼 진짜 오르는 건가? 라고 걱정하겠죠.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르면 여러분 세상은 참 공정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물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자도 있고 물건 가격을 못 올리는 사업자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불평등과 불균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물가가 오를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요. 요즘 최근에 원두 커피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2배가 넘게 오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이상기후 못 막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열대인데 거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서 커피나무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커피나무 키우는데 한 3년 걸리니까 이제 앞으로 커피가 브라질에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콜롬비아는 폭우가 와서 나무들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커피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에서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커피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니 커피 가격이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원두값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값을 2,000원을 받다가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이라면 근데도 똑같이 커피가 팔려 나가요. 그러면 그 커피 전문점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2,000원 하던 커피 값을 원두값이 2배로 올랐는데도 하나도 못 올린다. 그 커피 전문점은 적자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가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올려도 팔려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팔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저 왼쪽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플랫폼 사업자, 특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여러분 세계 검색 엔진은 구글이 다 장악했는데 구글이 광고를 올린다고 해서 광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튜브가 광고를 올린다고 거기다 광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플랫폼을 갖고 있대 독점을 하고 있으면 거기는 가격을 얼마든지 남한테 떠넘기는 전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가격을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업자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 시대로 혹시 바뀌게 되면 또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세계적 투자자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거 중독자들은 가격을 올려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애플하고 삼성도 여기서 갈립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가격 막 올려도 지금 막 계속 올리고 있죠. 근데도 사람들이 사죠. 근데 삼성의 갤럭시는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 폰하고 어쨌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삼성 브랜드가 좀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 굉장히 싸면 아무래도 거기에 눈길이 가거든요. 자, 거기다가 차별화. 그리고 저는 공영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절대 안 쓸 때 명품이란 단어 안 쓰고요.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치품 가격, 특정 백, 요즘에 특정 백이 가격을 계속 올릴 때마다 줄을 쓰죠. 그런 데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더 사려고 난리칩니다. 자, 이런 사업자들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대체 불가능성, 차별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혹시 이제 내년 가을 정도가 되면 진짜 거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결정될 건데 직장을 고를 때도 진짜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인류 역사가 1960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한번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20, 30년이 갑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가 80년대 후반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계속됐어요. 만약에 혹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도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시대라면. 지금처럼 디플레이션 시대라면 상관이 없고요. 그건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시대가 가면 한 20, 3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력 있게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인지를 내년에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유리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B2B 업체나 이런 데들 우리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다 B2B죠. 그리고 무한 경쟁을 하거나 유사한 제품, 상품이 많은 경우에요. 메모리 디램 같은 게 유사한 상품 많고 배터리도 어쨌든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B2B나 이런 쪽은 가격을 전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오미크론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주가만 제가 지금 주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산업의 비전과 전망은 주가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가로만 말씀드리지만 비전과 전망까지 다 동시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오미크론이 오기 전까지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산업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도 없고 가격 차별화가 되거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한 8월, 9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은 거고요. 오미크론의 역설이라고 자, 오미크론이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막 13%가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자, 그러니까 선물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진짜 선물에 반대 매매하면서 청산당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의 원금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사람들도 특히 선물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왕창 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빌 에커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베팅했고 TV에 나와서 미국 TV에 나와서 여러분 물가 상승에 베팅하세요. 나도 엄청나게 물가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나 따라하세요. 계속 TV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가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가를 끌어올리고 왜냐하면 선물이 원래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그래서 선물로 자꾸만 투기를 하면 실제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니까 지금까지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어요.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좀 다행이 됐고요. 사실은 저도 아직 결판이 안 났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걸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하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러니까 이럽니다. 디플레 시대에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브라질 같은 나라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으니까. 인플레 시대에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가 불리한데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은 폭등을 하는데 우리 제품 가격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걸 반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우리가 니켈 베이스로 한 배터리 가격을 막 몇 배로 올릴 수 있냐? 못 올려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테슬라가 그러면 뭐 인산철 기반으로 한 중국 배터리 사지? 이래버리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배터리 가격을 올리는데 써먹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낮아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 해석인데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좀 낮아지면서 한국의 산업 전망이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오미크론이 마지막까지 좀 우리를 도와줘서 오미크론이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미크론이 사실은 굉장히 증상이 약해서 원래 바이러스가 끝날 때 그런 오미크론 같은 형태로 최종 진화해서 결국은 특정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쁘게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리한테 나쁜 재난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채 규모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채 사이클이라는 건 부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왔을 때 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이번 위기 때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부채 규모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이래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모든 기업이나 뭐 가게가 자기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다 그 돈을 빌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0에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올리면 이거랑 5에서 6으로 올리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0에서 1로 올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받다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빚을 갚다가 200만 원 정도 이자를 갚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500만 원 갚다가 600만 원 갚는 건 충격이 덜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빌릴 수 있는 한계까지 다 빌려서 이자를 정말 최대한 내고 있는 상태라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독식인데 여기 마침 이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로버트 고든 교수라는 분이 저 사실을 밝혀냈는데 미국의 생산성이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가 굉장히 생산성이 빠르게 늘어났고 70년대부터 생산성이 둔화됐다는 놀라운 편인데요. 로버트 고든 교수가 저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 생기고 AI 생기고 말이죠. 공장이다 로보틱스 되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로버트 고든 교수나 장하준 교수 같은 캠브리지대에 있는 장하준 교수나 이런 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옛날로 돌아가서 이 전보가 없었을 때 대서양을 건널 때 예를 들어 증기선으로 파리에서 뉴욕까지 소식을 전달한다면 한 달 30일 정도는 걸렸어요. 소식을 전달하려면. 근데 전보가 생겨서 전보 아시죠? 뚜뚜뚜뚜 해갖고 소식 전하는 거. 이 전보가 생겨서 해적 케이블을 깐 다음엔 30분이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의 생산성 향상폭은 30일이 30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뒤로 나오는 뭐 전화나 팩시밀리나 이런 것들에 의한 혁신은 이미 전보가 나온 다음에 혁신이라 30분이 3분으로 줄어도 이 정도가 훨씬 더 약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은 이미 기반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프로그레스를 한 거라서 이게 생산성을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성은 1940년부터 60년대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왜 그러냐? 저 때 뭐가 발명됐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TV 다 저 때 나왔어요.
여러분 세탁기 장하준 교수가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이건 장하준 교수는 세탁기를 얘기하면서 스마트폰보다 세탁기가 훨씬 더 큰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서양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부터 등장했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여성들은 5시간 동안 빨래를 했대요. 근데 그 5시간에 빨래를 하지 않게 되니까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나와서 엄청난 노동력 공급이 증가했고 이게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스마트폰 없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딴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을 얼마큼 향상시켰는가 애매하다는 거죠. 장하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장비들이나 모든 것들이 생산성의 증가폭은 작습니다. 아무리 첨단 제품이라도. 왜냐하면 기반 기술도 깔려 있고 없던 것이 있던 걸로 생긴 거랑 기능이 향상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 도표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에요. 2019년 4분기 일부러 코로나 직전 거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2019년 4분기에 전년도보다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자, 여기 보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자, 옛날 자료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 메타로 바뀌었죠. 그래서 메타부터 시작해서 이 5개 기업들인데 주당 순이익이 이 5개가 16%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칼럼 보세요. S&P 500 지수 가운데 그 5개 기업을 뺀 495개의 주당 순이익은 1년 전보다 0% 늘었습니다. 충격적이죠? 5개 기업만 전년보다 16%를 돈을 벌었는데 나머지 495개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자, 그리고 러셀 2000은 뭐냐? 가장 노란 거는 러셀 2000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만든 지표인데 러셀 2000에 속한 기업은 마이너스 7%입니다. 순이익이 7%나 줄어들었어요. 한 해 동안 2,000개 기업 평균. 그러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기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보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빅테크 기업 몇 개가 소수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 몇 개 더 넣으면 정말 제가 보기엔 S&P 500 기업 중에서 혁신 기업 한 15개 정도 빼면 아마 485개 기업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 주당 순이익이 이렇다는 건 혁신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MZ세대가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미래는 정말 혁신을 독차지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반도체 회사들 전부 다 자기 나라에 끌어와서 사장단 모임을 했죠. 타이완의 TSMC나 우리 삼성전자나 이렇게 해서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독식을 해서 시장을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중산층 일자리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아마존이 없었을 때는 메이시 백화점에서 수천 개, 수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메이시 백화점이 파산 위기까지 가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수천 명을 자르면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마존 하나 때문에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이런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직원이 잘린다고 해요. 그러니 중산층이 먹고 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산층이 일을 파괴되게 생겼으니까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 기업들을 자국에다가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동력이 있는 나라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다 수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 짓는 공장을 미국에밖에 질 수 없다면 중국에라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예전하고 달라요. 중국의 성장률이 예전과 달리 꺾였고 제가 중국에 보면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게 여기 보시면 2014년까지 중국에서는 부도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도나는 기업이 왜 제로였냐? 중국에서는 국민의 일자리, 인민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파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파산할 기업이 있으면 중국의 가장 우량한 기업한테 강제로 인수합병시키거나 국영은행에서 돈을 무한대로 꿔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까지 부도기업이 거의 0%였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19년까지 이게 엄청 늘어나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부동산 부실이 터지면서 중국의 두 번째 가장 큰 기업인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 위협에 처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 위협이 중국에서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몇 년 전, 한 7, 8년 전에 국제부 데스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7, 8년 전에 국제부 데스크를 할 때 상하이 특파원한테 제가 굉장히 귀찮은 취재를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 있잖아. 그 새로 준공한 아파트에 가서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봐라.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중국에 빈집이 2017년에 빈집이 5천만 채라는 노무라 증권의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KBS 특파원이 KBS PD분이 2019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드디어 CNN이 기사를 썼는데 빈집만 1억 채, 그리고 미분양이 3천만 채. 그래서 CNN에서 기사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분양된 아파트만 모아도 독일 인구 8천만 명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집이 이렇게 텅 빈 집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집에 투자하는 이유가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집을 산 다음에 이 임대를 주잖아요. 뭐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주든지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더 비싼 값에 집을 사는 게 목적이고, 그러려면 집이 깨끗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세입자를 둬서 괜히 비싸게 파는 것보단 아예 그냥 집을 그냥 깡통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이걸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냥 비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이렇게 달라서 1억 채나 3천만 채 이렇게 엄청나게 빈집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도시화라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막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율이 올해 드디어 64%를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화율이 한 30년 전에 20%에서 64%까지 갈 때까지는 도시에다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워놓고 있어도 이 1억 채를 채워줄 사람이 옛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잘못된 경험을 갖고 있죠. 이 도시화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엔 도시화율은 60%대 후반에서 멈출 거고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거라 이 집을 채우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헝다 사태는 이걸 보여주는 증상에 불과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1억 채나 되는 빈집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가도록 돈을 더 풀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민심이 굉장히 크게 악화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집값이 얼마큼 비싸냐면,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집값이 비싸서 어느 정도냐면 1년 연봉을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서울의 집 한 채를, 중위값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베이징은 44년치를 모아야 돼요. 선전이나 상하이는 48년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 집값 안정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헝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11월에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임을 하려면 민심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분노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18배, 겨우 18배, 겨우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하여튼 18배도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되게 좀 불만족을 표하고 계신데, 거긴 48배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통제된 정부라 하더라도 48배쯤 되면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안정책을 내년부터 쓸 수밖에 없고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지방정부가 헝다 같은 부동산 재벌이랑 같이 손을 잡고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냐? 농민들한테 땅을 굉장히 싸게 수용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토지 소유가 국가 소유예요. 그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임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 국토가 중국 정부의 소유입니다. 국민은 70년 임대 또는 뭐 부지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한 50년 임대 할 수 있어요. 주거지는 한 70년 임대 할 수 있는데, 그래 중국의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싸게, 왜냐 어차피 임대니까, 야 너 70년 임대잖아 어차피 내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의 소유권이 없으니까 임대권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70년 임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싸게 사들여서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면 이걸 값비싸게 분양을 해서 지방정부는 이걸로 자금을 모아서 그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나 중국의 유수의 기업들 또는 미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왕창 주면서 여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을 지으면 전기료 감면해주고 땅도 공짜로 주고 돈도 꿔주겠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 이렇게 바로 토지개발 수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1억 채가 해결이 안 되면 지방정부도 이제 투자할 자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거고요. 중국의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이제 공동부유를 한다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갖고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공동부유를 한다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 이제 빅테크 산업을 다 씨를 말리고 있어요. 빅테크 산업은 자영업자 다 죽인다. 저 빅테크 산업은 다 죽이고 차라리 제조업에 집중하자.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만 키우겠다. 제조업만. 중산층을 아까 미국하고 똑같죠. 미국은 빅테크 산업을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자유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산업을 정부가 규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뭐 삼성이나 아니면 TSMC 공장을 우리나라에 저어라 이런 방식을 쓴다면, 중국은 빅테크 산업을 규제하고 대신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방법을 쓰는데요. 올 가을에 어떤 정책까지 내놨냐면, 여러분 약간 충격적일 텐데 여기 학생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근데 게임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그 금요일 날 하루에 1시간, 토요일 날 하루에 1시간, 일요일 날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시간만 하도록 정부에서 강제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접속하면 강제로 로그아웃 돼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11시에 강제 수면령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은 11시에 반드시 자야 돼요. 물론 뭐 집에 뭐 이렇게 공안을 보내서 잡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규정은 청소년 11시에 잔다. 그래 버렸으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겠죠. 자, 이렇게. 그다음 가오투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업체인데 올해 연말까지, 올 가을에 발표한 건데 연말까지 수업료를 받지 마라. 망하라는 얘기죠. 수업료를 받지 마라. 그다음에 디지추싱 뭐 이런 데는 앱을 아예 다운로드를 금지시키고, 핀도도 같은 데는 기부금을, 핀도도 같은 기업이 이제 알리바바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순이익이 1조도 안 되는데 기부금을 1조 8천억 원을 냈습니다. 중국에서 기부금 내라니까 했더니 그냥 바로 다음날 발표하더라고요. 기부금 우린 1조 8천억 되겠습니다. 1조 버는 회사가 정말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빅테크 산업은 지금 현재 줄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빅테크 산업에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야 하죠. 근데 중국이랑 배터리나 메모리는 서로 싸워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빅테크는 규제하고 우리랑 경쟁하는 메모리나 배터리 같은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중국이 앞으로 경쟁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 어떤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출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수출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2021년에 정말 대단한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났거든요.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선진국인 게 여러 번 입증됐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하나 생산할 수 없는 선진국들 마스크를 못 구했고, 의료 장비가 없는 유럽 국가들은 의료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거의 빌다시피 해서 중국에서부터 장비를 가져간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장비나 마스크나 어쨌든 잠깐 동안에 수급 불균형이 있었지만 제조업 국가로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이 2020년, 21년에 20년에도 마이너스 22년에 마이너스 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한 국가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5.5%로 선방을 했고, 21년에는 지금 저게 이제 상반기까지만 데이터를 24%로 제가 뽑았는데 잘하면 30%에 육박할 것 같아요. 30%에 육박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한 22년 동안 3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뾰족한 저게 3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가 정말 잘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의 제조업의 역량을 보여준 점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 나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한테 지적 서비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제조업도 해야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20년에는 이게 우리가 또 22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수출의 호황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써서 인텔이 중국에 공장 짓겠다 그랬더니 거의 인텔한테 한 대 맞고 미국에 지을래, 아니면 그냥 미국에 지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텔이 중국에 공장 짓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등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삼성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삼성전자야 계속 잘 나가겠죠. 하지만 이 땅에 공장이 없으면 이 땅의 수출이 아닌 거고, 이 땅에 공장이 없으면 이 땅의 청년들의 직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한테 너무 경각심을 주는 바람에 앞으로 21년 이후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큰 도전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지만 동시에 선진국들한테 경각심과 공포감을 줬기 때문에 제조업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는 이게 두 가지 숙제를 준 겁니다. 그게 일종의 너무 잘했지만 또 동시에 이 자랑스러운 일이 항상 역사는 항상 좋은 측면과 밝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보고요. 2022년부터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플랫폼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정말 강력한 건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주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플랫폼 다 만들었잖아요. 없는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플랫폼 곳곳에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데 저희 취재진이 가서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거기서는 이런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 돌봄과 그다음에 어린이 돌봄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돌봄과 그다음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성산업에서 새로운 틈새를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뭐 관광지나 이런 평가 사이트라든가 새로운 플랫폼이 틈새 시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플랫폼을 다 구글이 장악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전문직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서 끊임없이 플랫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요즘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의 미친 짓 이런 것을 룬샷 싱킹이라 그래요. 룬샷 싱킹. 그래서 룬샷 싱킹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 미쳤니? 라는 말이 들 정도의 도전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탈리아 볼로냐 얘기를 왜 여기서 드리냐면 그 중간에 역할을 지자체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들한테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경진대회를 하는 걸 제가 취재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이탈리아라. 근데 제가 못 가고 다른 취재진이 갔고요. 이탈리아를 제가 한 2번 정도 취재 가려고 했는데 매번 후배를 보내거나 다른 취재진이 갔었는데 영상만 봤습니다. 근데 볼로냐 지역에서 어떤 걸 하냐면 청소년들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룬샷 싱킹하는 약간 미친 짓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이나 이런 걸 임대해 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볼로냐에서 사업비 예를 들어 우승한 팀한테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을 한 5천만 원 주면서 임대료 같은 거 감면해 주는 일종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인터넷 설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제가 보기엔 지자체하고 결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전후방을 점령하라는 빅히트, 하이브로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빅히트와 이런 어떤 하이브 이런 우리가 지금 뭘 잘하느냐? 결국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플랫폼은 장악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은 우리가 최고로 잘한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서버를 증설할 때, 물론 넷플릭스의 서버는 아마존을 사용합니다만 아마존에서 서버를 증설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에서 그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기반이 되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전후방 산업을 공략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만들 기회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이 저는 감성 산업을 연결하라는데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글씨가 좀 안 보이시겠지만 1, 2, 3, 4등 전부 다 보면 헬스케어라든가 퍼스널 케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도표가 뭐냐면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직종에 대해서 이 도표를 그린 건데요. 이 일자리가 늘어날 도표를 보면 전부 다 헬스케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산업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감성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1년 동안 이제 연구원 생활, 개원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 살 때 이제 스탠포드 주변이 이제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 연세가 많고 은퇴하신 분들 회기가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멍 때리고 있으면 항상 어르신이 와서 저한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괜히 이제 막 한참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봐요. 이것저것. 한 3, 40분을 이제 막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이런 데서 계산을 하면 제 앞에 있는 어르신이 이제 계속 덕담을 계산하는 분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그거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계산하는 분, 계산원하고 이렇게 막 상의하는 걸 한참 동안 뒤에서 다 기다려주는데 왜 그러겠어요? 나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분이 이제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러면 사람의 온기가 제일 그립거든요.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60대 이상이 전체 미국 자산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X세대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돈도 80% 이상을 60대 이상 이제 그 60대 이상이 다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미국은 60대 이상이 80% 자산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결국 따뜻한 온기고 그게 감성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성산업을 그래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또는 여기서 감성산업의 전방 후방산업을 만드는 게 앞으로 또 특히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인데 제가 핀란드 출장을 3번을 갔는데 그 이유는 핀란드에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핀란드는 꼭 7, 8월에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5월에 갔더니 바다가 얼어 있고요. 바다에 얼음이 떠 있어요. 바다에 5월 달에도 겨울엔 똥똥 얼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자, 11월 달에 갔더니 영하 10도입니다. 그냥 기본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혼났는데 7월에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3번이나 갔던 이유가 핀란드의 놀라운 변화 때문인데 그 핀란드에서 11월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슬러시라는 행사인데 왜 11월에 하냐고 왜 내가 그걸 11월에 꼭 취재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부러 눈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렇게 녹았다 얼었다 상태를 슬러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벤처의 꿈과 미래가 피어난다. 우리는 그 진흙탕을 딛고 일어서서 벤처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일부러 11월에 우리 취재진을 괴롭히려고 슬러시라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노키아는 핀란드의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했던 엄청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2개 정도 해당되는 노키아 전체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노키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 2개급이었어요. 근데 그 노키아가 망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취재 갔더니 엄청난 연구센터인데 2만 명이 근무했대요. 진짜 너무너무 건물이 크더라고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갖고 이렇게 천장 하늘이 보이는 그런 건물이고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펜타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린 건물인데 그 건물에 2만 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2만 명을 다 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토대 저기 써있죠. 알토대 학교인데 알토대 핀란드의 가장 뛰어난 공대 중에 하나인 알토대학교에 취재를 갔더니 이 청년들이 완전히 망연자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2만 명의 그 기존의 엔지니어도 다 잘라버렸으니 신규 직원을 몇 년을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토대는 핀란드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꿈과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삼성전자 2배급의 크기를 가진 그런 경제 규모 대비 삼성전자 2개급의 그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신규 직원 한 명도 안 뽑아. 망한 거잖아요, 인생. 근데 이 학생들이 창고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라지에 모여서 제가 갔을 때 이 창고가 되게 예뻐져 있었는데 이렇게 소파가 있고 지금 이 공간에 한 8배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창고예요. 진짜 창고인데 거기다 소파 같은 거 놓고 청년들이 모여서 처음엔 소파 하나 놨대요. 그래서 모여서 막 신세 한탄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기성세대 욕도 하고 앉아 있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앵그리버드 만든 그 로비오사 창업자 부르자. 그 사람 불러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벤처 거라지.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우글우글 모여있고 더 재밌는 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여러 대 갖다 놓고 거기에 냉장고에선 누구나 다 음식을 꺼내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또 꺼내 채워놓고 또 좀 여유 있는 벤처 사업가 오면 그 벤처 사업가가 오면서 기념으로 왕창 냉장고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공짜로 음료수와 먹을 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뭐 이런 거 쫙 다 공짜예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학생들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비오사 사장은 뭐 바보라서 앵그리버드 만든 사장은 뭐 바보라서 거기 앉아있냐?
거기서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 듣고서 너 아이디어 진짜 좋다. 내가 거기다 투자할게. 엔젤 투자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벤처 사업가들이 왕창 모여 있고 그 클래시 오브 클랜 유명한 게임이죠. 그죠? 그때 제가 한 15명일 때 취재를 갔습니다. 직원이. 저보러 KBS 기자 그만두고 한국 지사장 하면 어떻겠냐 이런 농담을 했는데 농담으로 진담으로 제가 받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랬었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그 회사도 거기서 사장님도 오셔갖고 같이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 오브 클랜 본사까지 가서 그때는 15명밖에 없어서 그 또 재밌는 건 클래시 오브 클랜 최초의 그 본사 사무실 어디 있었냐면 그 바로 노키아 그 2만 명 해고한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 임대를 내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그 건물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그 사진으로 제가 그거를 화면으로 영상으로 다뤘어요. 다큐멘터리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지자체가 청년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 게 알토대랑 그 지방정부가 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게 슬러시라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가 돼서 막 진짜 엄청 커요. 그 행사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 너무 오래된 다큐멘터리라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데는 없어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 올리던 시절이 아니어서 KBS 홈페이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는데 이 사우나 같은 걸 11월 달에 해요. 그 노천 사우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같이 허심탄회하게 벤처 사업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행사로까지 그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협조하던 그런 모임이 그런 뭐 로비오사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그 클래시 오브 클랜 회사가 뭐죠? 하여튼 그런 회사 그 바로 슈퍼셀 같은 회사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엔젤 투자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일종의 만남이 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그런 걸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서로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연대하고 연결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포텐셜, 어떤 잠재성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돼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었는데 아프리카에 온 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창업은 왜 핀란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는요, 제가 초콜릿을 이렇게 이니셜을 새겨서 초콜릿에 이제 기념일에 이니셜을 새겨서 그 초콜릿을 이제 택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본사는 핀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생산하는 업체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발주해서 초콜릿 생산업체한테 발주하면 알아서 생산업체한테 보내주니까 우린 여기서 온라인 사업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미국 가서 사업을 하지 왜 여기서 핀란드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연대하고 연결할 수 있고 나한테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내가 이걸 갖다 상표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나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싶으면 그 엔지니어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장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제가 이때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 창업 생태계를 앞으로 구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자체나 또는 앞으로 대학들이 좀 우리는 사실은 약간 이게 멍석을 좀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멍석을 좀 지자체가 깔아주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우리도 핀란드 대학생들처럼 알토대 대학생들처럼 먼저 한번 거라지에 차고에 한번 모여보거나 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찍어봤는데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약간은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하고 좀 약간 이제 핀란드하고 달랐던 점은 여기 상하관계 같은 게 없는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데를 봤더니 찾아가서 제가 몇 군데 찍었어요. 근데 너무 상하관계가 분명해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놔도 야 그거 안 돼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그렇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보기에는 수평 관계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먼저 질문하신 게 있어서
여기 온라인으로 질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이거부터 짧게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과 원유 가격 상관관계. 당연히 원유 가격은 테이퍼링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유 가격이 한번 폭락을 했었는데 13%가 폭락했었는데 왜 원유 가격이 폭락했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알아주실 게 있는데 원래 석유혁명 1차 산업혁명은 석탄혁명이었어요. 석탄이 에너지 기반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이 된 다음에 전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석유는 이제 운송수단으로만 거의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곳의 석유의 사용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이제 운송수단 중심인데 이게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또 변이가 일어났다니까 유가가 그날 13%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또 여기다 불을 한 번 더 질렀거든요. 그날도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테이퍼링 속도 지금보다 가속화되면 유가는 더 빨리 떨어지고요.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유가도 떨어집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면 금리 인상을 내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유 가격, 지금 현재 원유 가격과 지금 현재 주가는 2번 인상하는 걸 반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3번이나 4번을 하면 원유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지만 주가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 그렇게 유가 하나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 속도를 더 빨리 간다 이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 테이퍼링의 속도의 가속화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속도는 주가, 그러니까 자산시장,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만 신경 쓴다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 자산시장 주가도 신경을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주가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절대로 표면상으로는 주가에 신경 안 쓴다 그러지만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급락할 일을 스스로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원유 가격만 잡겠다고 물가만 안정시키겠다고 즉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봐가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박종훈 기자님께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는데 또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참강을 하면서 다 숙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박종훈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